시장통 비린내 나는 년이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급이 안 맞잖아. 이 돈 받고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 남편이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200만 원짜리 봉투를 던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박스를 나르고 그 돈으로 고시원비의 시댁 살림까지 다 대면서 버틴 세월이 꼬박 10년이었죠. 근데 글쎄요, 제가 바라본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인 겁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몰랐던 게 하나 있었죠. 10년 동안의 일을 추억에 남기려고 적어둔 게 있었거든요.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와 남편이 몰랐던 10년간의 기록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지연 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11월의 칼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들었지만 옷을 껴입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노량진 도매시장까지 차로 40분, 새벽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야 싱싱한 물건을 먼저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새벽이 벌써 10년째였습니다. 22살에 건우를 만났고 24세 결혼했습니다. 건우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했고 저는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부모님의 도매상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돈을 벌었습니다. 고시원비, 교재비, 학원비, 거기에 시어머니 최양숙의 생활비까지 제 두 손으로 벌어서 시댁 살림을 통째로 떠받쳤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등이 땀으로 젖도록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거래처에 보낼 송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건우였습니다. 나 붙었어. 딱 4글자. 저는 송장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0년입니다. 보통 사람은 3년이면 포기한다는 행정고시를 건우는 10년 만에 해낸 겁니다. 아니, 우리 둘이 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오늘은 일찍 가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작업으로 손톱 밑에 낀 때가 보였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들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가득 퍼진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제가 본 적 없는 고급 한정식 도시락들이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긴 갈비찜, 전복죽, 모둠전. 시어머니 최양숙이 혼자서 이런 걸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건우 합격 소식 들으셨죠? 저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양숙이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그 시장통 비린내. 좀 씻고 오면 안 되겠니? 최양숙 옆에는 건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 뚜껑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오늘 좋은 소식 듣고 바로 달려온 건데. 좋은 소식이라. 그래, 좋은 소식 맞지. 최양숙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 도시락들 사이에 놓여있던 하얀 봉투 하나를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제 가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구가 벌어진 봉투 사이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200만 원이야. 세어봐. 이게 뭡니까, 어머니? 위로금이지 뭐겠어. 최양숙이 팔짱을 끼며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 건우가 이제 5급 사무관이야. 나라에서 알아주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근데 옆에 있는 마누라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박스나 나르는 여자면 그게 말이 되겠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급이 안 맞는다는 거야, 급이. 그러니까 그 돈 들고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 제 시선이 건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건우야,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건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건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인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끗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새벽잠을 포기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고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나른 시간들. 그 모든 게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5만 원짜리 40장. 제 10년이 고작 그 값어치라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천천히 밟으며 걸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에 5만 원권이 지지겨졌습니다. 어머니, 이 값은 돈은 어머니가 가지세요. 10년 2년 제가 직접 끊어드리죠. 최양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양숙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며칠 전 최양숙이 전화로 자랑하듯 떠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우 합격하면 엄마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분당 쪽 새 아파트도 하나 받았어. 가계약금은 내가 넣어놨으니까 지연아, 잔금은 네가 좀 처리해줘. 외제차 가계약, 신축 아파트 가계약. 전부 최양숙 본인 명의로 걸어놓고 잔금은 내일 제가 넣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누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친정 도매상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곧장 부모님 방 안쪽 철제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돌려 금고 문을 열자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시댁에 돈을 보낼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 메모란에 대여금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10년간 총 3억 원. 이런 단위까지 맞춘 장부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앱에 접속해서 시댁 아파트에 걸려있던 인터넷 요금, TV 수신료, 정수기, 렌탈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안마의자 할부금, 전부 제 카드로 자동이체가 걸려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드 정지, 자동이체 해지, 렌탈 계약 해지. 화면에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뜰 때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음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댁 아파트의 인터넷이 끊기고 TV가 꺼지고 렌탈 업체에서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갈 겁니다. 거기에 외제차 잔금 미납, 아파트 잔금 미납까지. 저는 노트북을 덮고 금고에서 꺼낸 장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3억 원어치의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그 장부가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제 핸드폰 화면에 최양숙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건우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엔 시댁집 전화번호.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서랍에 넣고 도매상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거래처 세 곳에 보낼 물건이 있었습니다. 배추 30박스, 무 20박스, 대파 15묶음. 저는 송장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며 하나씩 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최양숙의 핸드폰에는 아마 이런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었을 겁니다. 외제차 딜러에게서 잔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가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기한 내 잔금 미납으로 가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수되었다는 안내. 인터넷 업체에서 결제 수단 오류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알림. 렌탈 업체 세 곳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자녀 할부금 일시불 청구 안내. 최양숙이 그 외제차에 얼마를 걸었는지, 아파트에 얼마를 걸었는지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최양숙이 전화통화에서 신이 나서 떠들던 말투로 짐작하면 가계약금만 수천만 원은 넣었을 겁니다. 그 돈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저는 배추 박스 위에 송장 스티커를 붙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외제차 위약금, 아파트 위약금, 렌탈 위약금 3건. 최양숙이 오늘 하루 동안 맞이할 청구서의 목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차단된 번호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밤 도매상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 증명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댁에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돌려달라.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시댁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법적으로 묶어버리겠다. 저는 이길 특급으로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수령인 주소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배달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챙겨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우체부가 최양숙의 현관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그리고 최양숙은 난생 처음 법적 서류라는 것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매상 앞에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최양숙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건우가 내렸습니다. 최양숙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건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최양숙이 도매상 입구 셔터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연, 이지연 나와. 시장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옆가게 과일 장수 아저씨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표정으로 최양숙을 봤습니다. 저는 먼저 부모님을 창고 안쪽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에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셔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양숙이 내용 증명 서류를 구겨진 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3억을 내놓으라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보내? 저는 최양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 이런 단위까지 장부에 있어요. 전부 대여금으로 기록해뒀고요. 대여금? 며느리가 시댁에 돈 보내는 게 대여금이야? 어머니가 저한테 200만 원 던지면서 뭐라고 하셨죠? 급이 안 맞으니까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아니라면 그 돈은 빌려준 돈이 맞죠. 최양숙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건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건우의 눈이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
너는 내 엄마가 나한테 돈봉투 던질 때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잖아.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건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상인 대여섯 명이 이쪽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최양숙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억지 웃음을 끼얹더니 제 손을 잡으려고 두 팔을 뻗었습니다. 지연아, 그날 그건 엄마가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야. 농담이었어, 농담. 우리가 진짜로 널 내쫓겠니? 농담이요? 저는 최양숙의 손을 피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200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진 게 농담이에요? 시장통 비린내 난다고 코 막은 것도 농담이고요? 최양숙의 억지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리해 드릴게요. 외제차 위약금, 아파트 위약금, 렌탈 위약금, 거기에 제가 청구한 3억 원. 어머니가 지금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최양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건우가 옆에서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같은 거 없어요. 법대로 할 거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서 도매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힘껏 당겼습니다. 철제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왔고 최양숙과 건우의 얼굴이 셔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셔터 너머로 최양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이러면 안 되지. 문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 문을 열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3억 원어치의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 위에 오늘 우체국에서 받은 내용 증명 접수증을 가지런히 끼워 넣었습니다. 셔터 밖에서 들리던 최양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매상 문을 닫고 사무실로 올라온 저는 구석에 쌓인 짐더미 앞에 섰습니다. 건우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이 사무실 한켠을 서재처럼 쓰다가 합격 후 짐을 챙겨가지도 않고 버려둔 것들이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한 대, 외장하드 하나, 두꺼운 법전 몇 권, 그리고 형광펜 자국이 덕지덕지 묻은 프린터 뭉치.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지 오래라 충전기를 꽂고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바탕화면에는 건우가 고시 공부할 때 쓰던 폴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장하드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법 조문 정리 파일, 기출문제 풀이 노트, 스터디 회의록.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더 깊숙한 곳에 메신저 백업 파일이 있었습니다. 건우가 예전에 노트북으로 메신저를 쓰면서 자동 백업을 꺼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대화 목록이 쏟아졌습니다. 스터디 그룹 채팅방, 학원 동기 채팅방, 그리고 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1:1 대화방. 저는 별과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건우가 고시 스터디에서 만난 여자와 수년째 불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새벽에 나갔으니까 낮에 시간 돼. 지난번 호텔 좋았어. 이번에도 거기로 할까? 카드는 지연이 거 쓸 테니까 걱정 마. 제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박스를 나르는 동안 건우는 그 여자와 호텔에 갔던 겁니다. 그것도 제 카드로 결제하면서 저는 대화 내용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화면 캡처, 룸서비스 영수증 사진, 둘이 나란히 찍은 사진까지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가장 오래된 대화가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건우는 4년 동안 다른 여자와 호텔을 다녔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외장하드의 다른 폴더를 뒤지던 중 음성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명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건우가 합격 발표를 받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건우가 핸드폰 녹음기를 켜둔 채 외장하드에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시끄러운 고깃집 배경음.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르는 남자 목소리 두세 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무관, 아니 아직 사무관은 아니지. 이번엔 확실하다며? 형님들, 이번엔 진짜입니다. 필기도 면접도 다 잘 봤어요. 건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 잔이가 붙으면 우리도 좋은 거야. 여기 성의 표시니까 받아둬. 무언가를 건네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우가 헛기침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긴. 잔이가 좋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재개발 건 좀 밀어줘야지. 행정 처리 좀 매끄럽게 해준다. 그 정도면 되잖아. 그야 뭐 형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자리 잡으면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죠. 저는 녹음을 멈추고 재생발을 처음으로 되돌렸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메모장을 펴놓고 대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건우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건우는 그 돈을 받으면서 임용 후에 재개발 관련 행정 처리에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용도 되기 전에 벌써 뇌물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불륜 증거, 뇌물 녹취록. 이 외장하드 하나에 건우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 USB 4개를 꺼냈습니다. 불륜 사진, 메신저 대화 백업, 호텔 영수증 캡처, 그리고 뇌물 녹취록 원본. 모든 파일을 4개의 USB에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USB 2개는 부모님 안방 철제 금고 안쪽 깊은 곳에 넣었고, 하나는 제 차 트렁크 바닥 공구함 속에 숨겼고, 나머지 하나는 제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건우가 보낸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이지연이 남편의 성공을 질투하여 가재도구를 훔쳐 가출했으며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다. 저는 그 소장을 접어서 사무실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건우는 제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금고 안에 건우의 불륜 증거와 뇌물 녹취록이 잠들어 있다는 걸 건우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USB를 만져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건우의 공무원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터뜨리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메신저 백업 파일에서 별의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윤곽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우가 연수를 받는 정부 청사가 어디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우가 연수를 받는 정부 청사는 과천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사 정문에서 200m쯤 떨어진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퇴근 시간에 맞춰 청사 출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첫째 날은 허탕이었습니다. 건우는 동기 서너 명과 함께 나와 각자 흩어졌고 제가 찾는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저녁 건우가 청사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혼자였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거리를 두며 건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건우는 청사에서 2블록 떨어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여자 한 명이 같은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서 봤던 윤곽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묶고 있었으며 손에는 정부 청사 출입증을 목에 건 채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여자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출입증에 적힌 글씨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근처에 차를 대고 블랙박스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건우의 차와 여자의 차가 나란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차량 번호판까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파일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피스텔 대신 청사 근처 식당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건우와 여자가 함께 밥을 먹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사 후문 골목에 한식집 3곳, 분식집 2곳, 일식집 1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식집부터 하나씩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섯째 날 점심 골목 안쪽 한식집에서 건우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파티션으로 칸이 나뉜 4인 테이블에 둘이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여자의 그릇에 반찬을 옮겨주고 있었고 여자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밥값을 치르고 나오면서 가게 내부 구조를 눈에 담았습니다. 파티션 뒤쪽에 빈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우가 앉는 자리 바로 뒷칸이었습니다. 도매상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년치 장부, 불륜 증거 사진, 메신저 대화 캡처, 호텔 영수증, 오피스텔 블랙박스 영상. 이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 묶음을 기반으로 소장을 직접 썼습니다. 건우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 한 부, 건우와 시어머니에게 10년간의 대여금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 한 부, 2건을 동시에 법원에 낼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단위까지 장부를 맞춰온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 2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청구 소장한 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한 건 접수하겠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2명이네요. 배우자와 상대 여성. 대여금 청구는 시어머니 포함이고요. 네, 맞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사건 번호 나오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원 민사접수 창구에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양숙 명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과 집안의 가구,
가전제품 전부를 묶어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명 자료가 충분하네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승인 나올 겁니다. 법원을 나온 저는 곧바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소장 부본 2통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나는 건우가 연수를 받는 정부 청사 민원실 앞으로, 또 하나는 불륜녀의 소속 부서 앞으로.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둘 다 정부 청사로 보내시는 거죠? 네. 내일 오전 중으로 도착합니다. 저는 접수증 2장을 챙기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소장 부본 발송.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골목 안쪽 한식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점심 12시에 안쪽 테이블 예약할 수 있을까요? 파티션 뒤쪽 자리요. 네, 가능합니다. 이지연으로 예약할게요. 다음 날 정오, 저는 예약한 한식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파티션 뒤쪽 테이블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핸드폰 위에 냅킨을 한 장 덮어놓았습니다. 12시 10분쯤 파티션 너머로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2개랑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연수 일찍 끝나지 않아? 끝나면 어디 갈까? 글쎄, 요즘 좀 복잡해서. 건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 그것 때문에? 응. 미친년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 3억을 내놓으래. 3억?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약금 때문에 난리고 나한테는 이혼 소장의 위자료 1억 청구해놨는데 그년이 꿈쩍을 안 해. 저는 된장찌개 뚜껑을 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혼만 되면 되잖아. 그 여자가 10년 동안 뒷바라지했다고 해봤자 뭐 시장에서 장사한 거잖아. 좀 미련하게 산 거지. 건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련하긴 했지. 새벽마다 나가서 박스 나르고 그 돈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바보 같은 년이야 진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2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하고 스폰서 형님들한테 받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 하나 알아보자. 우리 둘이 살 집. 그 돈 괜찮은 거야? 나중에 문제 안 돼? 뭐가 문제야? 형님들이 나 좋으라고 준 건데. 내가 자리 잡으면 알아서 해줄 거 해주면 되지. 저는 천천히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을 집어 냅킨을 벗겼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티션을 돌아 건우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건우가 된장찌개에 밥을 말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 피처를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있는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처를 건우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얼음물이 건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건우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건우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도 튀는 물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 5~6명이 전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건우의 얼굴을 마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건우야, 오늘 아침에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왔어. 소장 부본은
내 부서랑 옆에 앉은 그 여자 부서로 등기 보냈으니까 내일이면 도착할 거야. 잘 받아봐. 건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 앉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장 받으시면 읽어보세요. 여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카운터에 제 된장찌개 값을 치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온 저는 곧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연아. 시댁에서 쓰던 신협 대출 있잖아요. 우리 도매상이 거래하는 신협이니까 아버지 쪽에서 말씀하시면 대출 연장 안 해줄 수 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 해야 되겠냐? 네, 해야 돼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믿고 맡겨주세요. 아버지는 알았다.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제 핸드폰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단해둔 번호를 풀지 않았지만 최양숙은 대포폰을 구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신협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다음 날에는 목소리가 더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위약금을 갚으려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렸는데 그쪽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 엄마 좀 살려줘. 그 다음 날에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밤마다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무서워서 잠을 못 자. 제발, 제발 전화 좀. 저는 그 음성 메시지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향후 위자료 소송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자료가 될 거였습니다. 200만 원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사람이 돈줄이 끊기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법원에 보여줄 겁니다. 같은 무렵 법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사 민원실로 보낸 소장 부본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건우의 대포폰 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연수원에서 나 불러서 면담을 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당장 소송 취하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매상 창고에서 내일 보낼 물건 검수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최양숙의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집행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거실 소파, 안마의자, TV. 집안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매상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대파 묶음을 정리하다가 바깥이 시끄러워져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우가 먼저 보였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안 한 얼굴이 푸르죽죽했습니다. 건우는 도매상 입구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 위에 양 무릎을 탁 붙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징계받으면 나 끝나. 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택시에서 최양숙이 내렸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평소에 깔끔하게 차려입던 옷이 아니라 추리닝 바람이었습니다. 최양숙은 도매상 바닥에 주저앉더니 자기 뺨을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200만 원 던진 이 손이 잘못했어. 지연아, 제발 살려줘.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혀를 찾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창고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건우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랑 전 재산 포기 각서야. 여기 서명해. 건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소송 취하해 주는 거야?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게 먼저야.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놓인 서류 위에 허둥지둥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양숙이 바닥에 앉은 채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사채 빚은 어떡하라고. 엄마 좀 도와줘. 제발. 저는 최양숙의 손을 구둣발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사채 빚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제 눈앞에서 이제 그만 가세요. 최양숙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건우가 서명한 서류를 주워든 저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이혼 동의서, 재산 포기 각서, 위자료 포기 각서, 전부 건우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소송 취하해 주는 거지?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건우의 눈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명은 이혼에 대한 거야. 3억 원 채권 추심이랑 상간녀 소송은 별개야.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각오해. 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도매상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셔터를 내리기 전에 한번 밖을 봤습니다. 건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있었고 최양숙이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셔터 틈새로 건우의 눈이 보였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충혈된 눈. 그 눈 속에서 저는 무언가 비틀린 것을 읽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도매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받고 거래처에 배송을 넣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아침 도매상에 낯선 사람 4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앞에 섰고 뒤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 둘이 따라왔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조사과입니다. 익명 제보가 접수되어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장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배추를 내리시다 말고 손을 멈추셨습니다. 세무조사요? 우리가 무슨 세무조사를 받습니까?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사무실로 올라가 장부와 영수증 파일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사무실 문 앞에 서 계셨고 어머니는 두 손을 비비시며 아버지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 3명이 왔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냉장 창고 온도를 재고 바닥 배수구를 들여다보고 식품 보관 상태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위생기준 미달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점검 결과 나올 때까지 시정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소방서였습니다. 소방 점검관 2명이 와서 소화기 위치, 비상구 표시 등 전기 배선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점검관이 창고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물건이 비상구 앞을 막고 있네요. 시정 안 하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하루가 멀다고 관공서 직원들이 들이닥치니
도매상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차 트럭이 와도 점검 중이라 물건을 내릴 수가 없었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도 납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서, 위생과 소방서, 전부 건우의 연수원 동기들이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장 도매상의 실체, 가난한 고시생을 10년간 착취하고 버린 악덕업자. 글에는 도매상 이름이 적혀 있었고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받는 것처럼 읽히도록 쓴 글이었습니다. 같은 글이 상인의 익명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다른 아이디였지만 문체가 똑같았습니다. 이틀 뒤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나 청학동 식당 김 사장인데 인터넷에 도매상 글 봤어요. 위생 단속받고 있다면서? 우리도 식당이라 혹시 문제되면 곤란해서 이번 달 납품은 좀 쉬었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기 무섭게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미안한데 당분간 다른 데서 받을게요. 소문이 좀 그래서 하루에 거래처 3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2곳이 더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 이 시장을 지켜오신 부모님의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최양숙이 매일 아침 도매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자 사돈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사채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최양숙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울먹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제 아들한테 돈 빌려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 내놓으래요. 저 불쌍한 시어머니 좀 봐주세요. 상인들이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도매상이 늙은 여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취소된 납품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 내려가니 아버지가 창고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등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라고 며칠 쉬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밥줄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포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금 상황 파악되지? 소송 전부 취하하고 위자료 5억 현금으로 내놔. 안 그러면 내 부모 장사 영영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 없이 건우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로 나온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정부 청사 공직기강 감사실에 민원 접수 안내 페이지가 떴습니다. 방문 접수 가능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일 아침 9시. 저는 그 시간에 맞춰
감사실 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도매상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10년치 거래 장부, 현금 영수증 내역, 세금 납부 증빙 서류. 양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두꺼운 서류 묶음을 가방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관할 세무서 조사국에 도착한 건 8시 40분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건우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이중장부를 제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도매상의 실제 장부를 가져왔으니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조사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매입 매출 대조표, 부가세 신고 자료, 거래처별 입출금 기록. 10년 동안 이런 단위까지 맞춰놓은 장부였습니다. 조사관이 컴퓨터에 저장된 기존 신고 자료와 제 장부를 대조하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봤습니다. 장부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허위 제보로 판단됩니다. 무혐의 종결 처분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무혐의 통지서에 직인을 찍어 건네줬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아 가방에 넣고 세무서를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 정부 청사 공직기강 감사실이 문을 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과천으로 향했습니다. 감사실 접수 창구에 도착한 저는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 감사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10분쯤 기다리자 안쪽 사무실에서 감사관이 나왔습니다.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이번 기수연수원생 박건우에 대한 제보입니다. 감사관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박건우가 연수원 동기들을 동원해서 저희 가족의 도매상에 허위 민원을 넣었습니다. 세무서에 가짜 이중장부를 제보했고 위생과와 소방서에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전부 저한테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세무서에서 받은 무혐의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허위 제보로 확인됐고 무혐의 종결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건우가 PC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시글들이 있는데 IP 추적 기록도 가져왔습니다. 감사관이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박건우가 임용되기 전에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현금을 받은 녹취록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건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자니가 좋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재개발 건 좀 밀어줘야지. 제가 자리 잡으면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죠. 감사관이 녹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감사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박건우 본인의 노트북 외장하드에서 나온 파일입니다. 원본 외장하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 뒤 감사관이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 2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다시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진술조서도 작성해야 하니 시간 좀 걸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해주십시오. 저는 그날 오후 3시까지 감사실에 앉아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감사실을 나올 때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지방지역지 인터넷판 사회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신입사무관, 임용전 건설업자에게 현금 수수 의혹, 처가 도매상의 허위 민원 보복까지. 기사에는 건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기수 5급 합격자라는 것, 연수원 동기를 동원해 전 배우자의 가족 사업장에 악의적 민원을 넣은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뜬 지 2시간도 안 돼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신입사무관 뇌물이라는 단어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불륜녀였습니다. 이지연 씨, 저 연수원 감사실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박건우가 시킨 일들 전부 진술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우가 잡히게 생기니까 제일 먼저 도망칠 구멍을 찾는 겁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참 뻔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감사실과 경찰이 합동으로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도매상에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뉴스 알림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5급 신입사무관 박모 씨 뇌물 수수 혐의로 연수원에서 긴급 체포.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는 건우가 연수원 복도에서 양팔을 잡힌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서 있던 동기 연수원생들이 건우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매상 앞에서 매일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최양숙에게도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고 최양숙을 둘러쌌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소금 한 줌을 집어들고 최양숙에게 뿌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뇌물받은 범죄자면서 여기서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어? 당장 꺼져.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장님니가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해온 사람들인데 당신이 매일 와서 행패를 부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최양숙이 피켓을 떨어뜨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인들이 던지는 소금을 맞으며 시장 골목을 비틀거리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도매상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올라가 팩스기 앞에 섰습니다. 세무무혐의 통지서 사본, 건우의 긴급 체포 기사를 출력한 종이. 이 2장을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한 곳씩 팩스로 보냈습니다. 청학동 식당 김 사장님, 송파동 급식업체 박 사장님, 강동 뷔페 이 사장님. 계약을 끊었던 거래처 12곳에 전부 보냈습니다. 팩스를 다 보내고 나서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건우 면회가 가능합니까? 유치장 수감 중입니다. 내일 오전 면회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건우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 연수원에서 입고 있던 셔츠 그대로였고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건우의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건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철창 너머의 건우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건우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공무원증, 결국 내 손으로 찢어버린 거야. 건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쥔 알량한 인맥이 대단한 힘인 줄 알았지? 그게 결국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운 거야. 건우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매상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팩스 수신함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에게서 답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우리가 소문만 듣고 계약 끊어서 미안합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지연 씨, 기사 봤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이번 달부터 물량 다시 넣어줘요. 저는 팩스 종이를 한 장씩 읽으며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12곳 중 10곳에서 답장이 왔고 그중 8곳이 계약 물량을 원래보다 늘려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건우에게 뇌물수수와 공권력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거기에 건설업자들에게 받은 현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물어내라는 명령까지 붙었습니다. 건우의 공무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되었습니다. 10년을 바쳐 따낸 합격장이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불륜녀는 제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연수원 감사실에서 건우를 배신하고 자진 출두한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어느 날 살던 원룸의 짐을 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야반도주한 겁니다. 최양숙은 가압류가 걸렸던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대금으로 사채 빚 일부를 갚았지만 나머지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양숙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음성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지연아, 엄마 지금 반지하 방에 있어. 곰팡이가 벽에 까맣게 폈는데 어떡하냐? 엄마가 잘못했어, 지연아.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00만 원 봉투를 제 얼굴에 던지며 시장통 비린내가 난다고 코를 막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5급 합격장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감히 며느리의 10년을 푼 돈으로 짓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동정은 없었습니다. 건우와 최양숙에게 남아있던 자산은 법원의 강제 경매를 통해 전부 처분되었습니다. 10년간의 대여금 3억 원이 1원도 빠짐없이 제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를 받은 날 저는 도매상 사무실 금고에서 10년치 장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적어놓은 대여금, 메모와 금액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장부 마지막 장 여백에 볼펜으로 회수 완료라고 적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석 달 전에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박건우라는 이름은 제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도매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우의 허위 민원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진 뒤 오히려 우리 도매상의 이름이 시장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정직하게 장사해온 집이라는 소문이 거래처를 넘어 다른 시장까지 퍼졌습니다. 미안하다며 돌아온 거래처들은 납품 물량을 2배로 늘렸고 새로운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자 기존 창고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도매상을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수도권 외곽의 대형 물류 창고를 계약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제 이름이 대표이사로 올라간 날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 이름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은 네가 이 장사를 나보다 잘 알아. 아버지가 등기부를 내려놓으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지은 물류창고 2층 대표이사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창고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게차 세 대가 쉴 새 없이 팔레트를 나르고 있었고 상하차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냉장 컨테이너 2대가 출발 대기 중이었고 거래처 납품 트럭이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고 한쪽에 틀어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들이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수감자들은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코끝으로 빠져나간 짧은 헛웃음이었습니다. 라디오 전원 버튼을 눌러 껐습니다.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뒤에 걸어둔 작업복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지퍼를 턱까지 올렸습니다. 점퍼 가슴팍에는 자수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매상의 법인명과 그 아래에 대표이사 이지연. 저는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창고 마당으로 나서자 11월의 찬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 작업자들의 목소리, 트럭 경적 소리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도매상 대표 이지연. 그게 지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복 지퍼를 한 번 더 여미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연 씨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200만 원짜리 봉투를 얼굴에 맞고 빈손으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10년치 장부 한 권과 자기 두 손으로 모든 걸 뒤집어 놓았죠. 변호사 한 명 안 쓰고 재벌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오직 본인이 추억을 위해 기록해 둔 것으로 해낸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진심으로 쏟은 것들을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쳤는데 돌아온 게 시장통 비린내 난다는 모욕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연에서 제가 계속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이지연 씨가 작업복, 점퍼, 지퍼를 턱까지 올리고 물류창고 현장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이지연.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이 사연의 진짜 해피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응원드리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연자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